자, 월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응원하시는 분이고 항상 지켜보는 분이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아유, 대표님. 박수가 있어요. 예. 자, 바쁘셨죠? 지난주에도 보니까 일정이 참 많더라고요. 네,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다. 네, 방송에서 많이 나오라 그랬어요. 격세지감입니다. 격세지감. 투명 인간이 됐다가 갑자기 망토를 벗은. 그렇네요. 그런 느낌이 드시겠네요, 진짜. 예. 관심을 가지는 그동안 가졌던 분도 많겠지만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좀 외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청래 대표도 지난주에 만나셨더라고요. 네, 네.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그 나온 대로 그냥 덕담을 나눴어요. 덕담. 혹시 저희 나와서 브리핑할 때 얘기한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 봐 궁금해서. 다른 이야기는 그냥 여러 가지 예. 일상적 이야기. 예를 들어서 그림 이거 충경 임시정부 그림 이거 내가 바꿔놓은 것이다. 그걸 정청래 대표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배경을. 그래서 사실 그 내가 바꿔놓은 거다. 알거나 예. 알거나 좋아해라 그랬습니다. 알고나 좋아해. 그러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예. 말씀을 나누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의 뭐 관심 사항 이거는 이번 6.3 지방선거 때 치러지는 재보궐에서 네. 송영길 우리 대표가 어느 지역으로 나올 것이냐 이걸 계속 물어보고 있고 관심을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아무튼 당 대표한테 물어보고 당 지도부에 물어볼 일이다. 저는 일관된 입장이 예. 저는 저의 정치적 고향 계양구에 와서 지금 집을 이사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당이 판단해라. 네. 당이 결정하면 승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이 판단하면 된다. 그렇죠. 지금 계양에 살고 계시더라도 네. 당이 판단해서 결정 내리면 따르겠다 이겁니까? 그렇죠. 제가 당의 결정에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은 당이 만약에 이제 지역을 조정해서 뭐 지금 계양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만약에 여기 가서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송영길 대표님은 따르겠다. 그렇게 가정으로 말하긴 그렇고 저는 당이 올바르게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 계속 제가 했던 말씀 두 가지 워딩이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1인 1표제까지 도입했잖아요. 당원이 주인된 당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네. 정작 공천 결정할 때나 뭐 할 때는 당원의 의사가 다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자기 논리 모순이 아니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판단해라.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승복하겠다.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있는 거네요. 이게 이 당에서 뭐 이게 지역을 배분하고 뭐 어디 보내고 이런 거 전략 공천 할 때 과연 그게 당원의 뜻이냐 그걸 확인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건 뭐 본인들이 했던 말이니까. 본인들이 했던 1인 1표제 취지도 그렇고 당원 주권 아니 정당이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무슨 말씀을 했냐면 네. 문재인 정부는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라고 취임사에서 말씀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의 진행을 봤을 때 철저하게 친문 세력들이 자기 편을 당선시키려고 배제를 많이 했잖아요. 저도 2번 배제당해서 당대표 떨어진 거잖아요. 마지막에도 소위 말한 친문 세력들이 총력적으로 홍영표 후보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봉투 사건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저는 몰랐던 일이지만 야 저쪽도 막 하고 있다. 우리도 뭔가 비상 조치를 취해야 돼. 우리 저를 지지하는 의원들 사이에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말은 번들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당이었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라고 제가 반문했던 거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때와 지금은 달라야 되고 다를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워낙에 이제 크기 때문에 이거 좀 먼저 여쭤봤는데 네. 결국 당이 좀 공정하고 했던 말처럼 당원들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어떤 걸 했냐? 네. 소위 지난 이재명 정부 때 공천에서 탈락된 사람들, 예를 들어 광주의 이병훈, 아무튼 이낙연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포용해서 배제시키지 않겠다. 네. 다 경선 원칙을 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표까지 긁어 모은 거잖아요. 박찬대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던 이유가 정청래 후보가 자기는 전략 공천 최소화시키고 네. 표도프 시키지 않고 모든 거를 1차 투표,
2차 투표를 해서라도 경선의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음. 그만큼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거죠. 그게 많은 분들이 소외됐던 사람들이 호응을 해서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그 원칙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선거 공천은 모든 사람들이 걱정할 거 아니야. 내가 혹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으니까 배제되지 않을까? 네. 아하. 본인이 안 그러겠다 했는데 똑같이 배제시킨다면 네. 그렇네요. 그 다 이게 이율 배반이 되는 거죠. 아, 이율 배반이 되고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이제 지도부 당 대표를 포함한 공관이 어떤 결정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당의 헌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 그 대전제 아래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송영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의 불만이 있든 없든 간에 네, 당은 또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그럼요. 하시겠죠. 네, 존중한다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아니 제 입장은 네,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목적이 아니라 저 모든 지지자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 뭐예요? 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당도 중심을 잡아주고 이재명 정부를 도와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원의 목소리.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음. 어떻게 국회로 보낼지는 당이 결정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 얘기를 하지만 결국 당원들의 뜻이 반영되는 결정, 당원 주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짝퉁님께서 송영길 대표님 화이팅하고 슈퍼챗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예, 빨리 국회로 돌아오세요. 정말 댓글을 통해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 어디로 또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네. 주말 사이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고 오늘도 또 올리셨어요. 네. 올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 해석을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거 검찰 개혁 정부 안 이것도 사실 당의 뜻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안이 와서 의총을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이걸로 가자는 거다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은?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 생각이 더 넓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차단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모든 정보를 종합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 야당 대표 시절에 볼 수 없었던 내용도 보게 되고 그때 고려할 수 없었던 내용도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국정 전체를 보면서 판단해야 되니까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네. 대통령의 고민의 내용은 경찰 조직이 비대화돼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나 어떤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감정에 휩싸여서 한쪽을 하다 보면 국민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하지 않을까 여러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그렇죠. 말씀. 그런 고민이 배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을 감싸고 우리 검찰총장이라 그랬다. 그럼 정성호 장관께서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과연 검찰이 정권에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까? 그게 캐비넷에 넣어놓고 다 자신의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계속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생존 전략을 네. 발휘하고 있는 면도 있잖아요. 여러 면이 양면이 있을 텐데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뭐 공천을 앞두고 있고 아직 국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말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리 당에 입당이 전에는 손아섭 대표 때는 제가 저희 소신을 가감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당원이 됐어요. 아, 민주당 당원이 됐고 또 공천을 앞두고 있는 마당이어서 네. 조심스럽고 제가 국회에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을 포함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네.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네. 정말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각 네. 방송에서든 커뮤니티에서든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검찰 개혁을 더 세게 더 단호하게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상황들을 두루두루 또 국정을 책임지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당 대표가 대통령과 좀 내밀한 진지한 소통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아무튼 뭐 좀 더 보겠습니다.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검찰 개혁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뭐 가장 뭐 큰 피해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대표님도 저도 대표님도 마찬가지. 저는 아예 329일 구속됐다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찰의 폐해, 검찰의 이제 무소불위의 이제 권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목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뭐 저는 윤석열 피해자가 계시네요. 검찰을 거의 범죄 조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난 철저히 해체에 대한 입장입니다. 사실. 해체돼야 된다. 예. 그래요. 하지만 이게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 일단은 의총을 통해서 정부의 수정안이 채택이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에 또 반발도 있기 때문에 정철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거 좀 물밑에서 잘 조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조율을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계속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네. 문제인데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자 지방선거 이제 국면에 접어들면서 어제도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지금 한 뭐 100일도 안 남았어요. 80 며칠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이번 선거는? 저는 우리 당이 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 당연히 그게 맞는 말씀인데 나는 선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메시지를. 메시지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여야 정당이 경쟁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당선은 자기들의 이해관계로 볼 요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가가 지금 존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시대 지금 거의 막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잘못하면 우리 한반도가 제3차 대전의 불꽃이 될지도 모를 그런 위험한 상황이 돼 있는 조건에서 네. 이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이 이재명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정권인데 네. 윤 어게인을 말하는 이런 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심판해서 이 극우 세력 내란 옹호 세력을 해체하고 합리적 보수 세력을 구축하는 계기로 만듭시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네. 국민들의 그리고 생존의 문제 다가온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지방선거 승리는 부산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선거가 바뀌었다.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를 임하는 게 정치공학적으로 뭐 해가지고 네. 이겨보자 막 승리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선거다. 이재명 정부를 지켜서 우리 민족의 생존을 지키는 중요한 선거이다. 대구 경북이 윤 어게인으로 갈 거냐 뉴 이재명으로 갈 거냐. 불경이 또 저런 나는 윤석열이다. 나는 네. 한동훈이다. 소년보 전한길 이러한 극우 보수 유튜버들의 피리 소리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이 지방이 될 거냐 결단을 해라라고 저는 도전적으로 선거 전략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부울경 같은 경우 제가 특강을 오고 왔는데 이재명 이재명 시대에 북극 항로 시대의 새로운 부울경의 미래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 퇴형적 세력한테 맡겨가지고는 네. 부울경의 미래가 안 보입니다. 이런 걸 정말 자신 있게 강력하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승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왜 그런지 그 이유 또 이번 선거의 중요성 이재명 대통령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주말 사이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가가지고 네. 코스피 5천 6천 찍은 거 이거 반도체 사이클 때문이지 이재명 정부 때문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덕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윤석열이 있더라도 5천 6천 갔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주말에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이거 참 황당하더라고요. 당황스럽다고. 이런 얘기를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페이스북에다 괴랄스럽다는 말을 썼는데 괴랄 예. 그 표현이 딱 맞는. 저 한심한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어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동훈이 법무장관 때 저 주의를 탈탈 털어 기소했는데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돈봉투 세는 소리가 들렸다고 이런 발언을 국회에서 했지만 예. 거기에 노웅래 의원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정말 이 심판을 받아야 될 윤석열 검찰 독재 세력에 어떻게 보면 최고 수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네. 분명한 정치적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음. 그리고 윤석열이
이거 했으면 나라가 망가졌지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그러면. 자.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부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부산 시민들을 좀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안타깝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는 게 2026년에 윤석열이 탄핵되고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인버스에 투자해서 주가 5천이 곧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기도하고 거기다가 투자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극우 세력들한테 예. 반성을 촉구하는 말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윤석열이 돼도 5천 이상 오를 건데 왜 인버스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따끔한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MK9862님이 항상 정의의 길을 가시는 송영길 대표님 저희가 항상 함께 할게요. 이렇게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뭐 지지자들의 뜻, 당원들의 뜻 이게 또 얘기하자면 어떻게 재보궐선거 지역 선정이나 공천에 작용하게 될까 여기서 주시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송영길 대표님이 계속 당원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공천 결과 지역 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초반에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까 이제 경제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가 방송하는 이 와중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또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한 6.68%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5.38% 뭐 이렇게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참 국제 정세에 있어서도 송영길 대표님이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이란과의 전쟁, 그러니까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 전쟁 장기화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돌파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해가 있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대응해 가고 우리 정부가 잘 대응해 가야 되도록 힘을 모아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란은 베네수엘라하고 다릅니다. 2500년 페르시아의 역사를 갖는 민족입니다. 92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영토는 우리나라의 17배가 넘습니다. 네. 아마 여기가 170만 제곱킬로미터가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뭐 쿠르드족 몇 명 보낸다는 게 그게 불가능한 일이고 쿠르드도 또 자기들이 용병이 돼서 너무나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로드리게스인가요? 거기 부통령과 아마 그 내통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석유를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란 석유는 미국이 바로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그러나 이제 네타냐후는 계속 이거를 내전 상태, 시리아 같은 상태로 이란을 만들려 그럴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하게 4주 6주 내에 빨리 회복해서 새로 만들어진 정부면 그냥 승인하고 이겼다 이렇게 이제 철수하고 싶을 텐데 그러려면은 이란 새 정부와 어찌됐건 타협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저는 타협이 불가피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하메네이 둘째 아들인가 차나 모스타바를 이제 승인하지 않겠다고 지금 그 경고를 했잖아요. 네. 또 죽이겠다. 그런데 이번에 승인 이제 뽑아버린 거 아니에요. 이란에서 결정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또 폭격해서 그 제 새 지도자를 죽여야 되는 것이냐? 저는 너무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는 저는 미국이 타협할 거다. 네타냐후는 타협 못하게 끝까지 막을 것이고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요. 일단 이제 우리는 석유가 값이 지금 90달러, 100달러가 이제 넘어가고 있어서 걱정인데 지금 중국도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이란의 원유 수입이 중국 총 원유 수입이 한 12~13%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 우회 통로로 수입한 걸 따지면 약 30%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4월달에 3월 말에 트럼프 시진핑에서 뭔가 좀 그게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6월에 봤던 이란 공습,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뭐 체포 작전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좀 짧게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주말 사이에 이걸 마무리 짓고 증시나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끝내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초반에는 있었는데 이란이 간단치 않은 나라군요. 그렇죠. 마두로는 그냥 체포해서 같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백주 되나 폭격을 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피를 흘린 거예요. 피를.
이게 네타냐후의 꼬임에 나는 트럼프가 넘어갔다고 보는데 네.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 이 트럼프, 네타냐후 두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진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타냐후도 얼마나 부정부패로 지금 내부에서 탄핵 위기에 몰렸던 맞아요. 거잖아요. 선거도 앞두고 있고. 지금 트럼프도 앱스타인 파일이나 여러 가지 몰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국민적 지지가 없는 세력들이 자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무리한 대외 정책으로 외환을 유도하고 전쟁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딱 윤석열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내부에 자기 부인과 이 크리미널 패밀리의 범죄 행위가 밝혀질 것 같으니까 네. 외환을 유치하려고 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드론을 보내고 발버둥을 친 거잖아요. 북이 공격해 주기를.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제2의 우크라이나 이란처럼 됐을 거예요. 폭격이 발생하고. 만약에 끔찍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재명 정부가 소중하냐고 느끼는 거냐면 그런 윤석열이를 놔두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이 됐으면 5천 넘었다 말하는 한동훈 같은 이런 좀 정신이 균형이 상실한 분들을 좀 또 이 지방선거에서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런 절박한 심정이 듭니다. 아, 그렇네요. 이제 아찔한 상황 우리가 지금 겪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제 정상을 다 시키고 있는데 이 이란 상황, 중동 상황 우리가 주시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 11시에 대응 회의를 주재하신다고 하니까요. 네네. 그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동 상황이 좋지가 않고 국제 유가 상승에 또 이제 주유소 오늘 보니까 주말에 갔더니 1,900원대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일주 전만 해도 1,600원대였는데 리터당 300원 정도가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받고 있는 중에도 예. 우리 강훈식 실장을 UAE 보내서 이 석유를 확보를 하고 지금 우리 비축유가 1억 5천만 배럴, 1억 한 9천만 배럴까지도 이야기하던데 네. 긴급 우리가 구매할 양까지 하면 그러면 약 200일분을 버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9억 배럴 정도에서 10억 배럴 소비합니다. 네. 하루에 한 250만 배럴, 270만 배럴 소비하는데 이제 만약 극단적 상황이 되면 아주 절약해서 써야 되니까 한 200일까지 버틸 수 있는 석유 비축량, 전략적 석유 비축량 SPR이라 그러는데 네. 이건 아주 잘 준비를 한 거죠. 준비를 그리고 하고 저는 있다. 진짜 러시아와 관계를 풀어야 될 이유가 또 나오는 게 러시아 이번에 석유값이 오르니까 미국이 러시아 러시아, 석유 예. 제재를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인도에 그리고 인도 우리도 러시아 이 관계를 틈을 짜서 러시아 석유 우리하고 해야죠. 한러 관계를 복원시켜야죠. 그렇네요. 정말 이 틈을 제가 그래서 빨리 북해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예. 진짜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윤석열 때 외교 자체를 아예 우리가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렇죠. 뭐 외교가 술 먹으러 같이 외교가 아니라 뭐 술 먹고 하고 이 김건희 명품 쇼핑하러 간 거죠. 이게 외교가 아니라. 외교가 없었는데 이제 정말 외교력을 발휘해서 러시아 관계 풀어내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네. 아마 그 방향으로 이재명 정부가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렇게 손발을 맞추면 네. 정말 풀 수 있는 게 많다고 봅니다. 오. 하고 싶은 구상도 많고. 하고 싶은 구상도 많고 그렇네요. 이게 외교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북방 외교에 있어서는 송영길 대표님의 이 전문성, 그 인맥 이런 것 엄청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도보행진하고 청와대 도보행진하고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이신데 네. 그러더라고요. 도보행진하고 뭐 제2요구권 행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 제1야당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힘을 모을 수 있게 제1야당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렇게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여당이 모든 말을 좀 세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괜 그 안에서만 짓잖아요. 그래서 진돗개와 똥개의 차이가 그러잖아요. 진돗개는 외부에 적이 침략이 오면 네, 정말 사자처럼 싸우잖아요. 싸우죠.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음. 집에서는 조용히 주인 말 잘 듣고. 네, 똥개는 밖에 뭐 적이 오면 도망쳐서 토막 밑에 숨다가 주인한테만 깽깽거리고 밥 주라고 그러고 그런 거잖아요. 안에서만 어. 안을 향해서만. 이게 완전히 지금 이 국민의힘 하는 거는 이제 똥개 수준의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나라를 지키는데 좀 나서서 짖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뭐 이제 주가가 흔들리고 하니까 또 이 환율
뭐 이런 게 조금 이제 올라오고 하니까 바로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고 보니까 뭐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군을 보니까 오세훈 시장은 등록도 안 하고 뭐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고 뭐 그러더라고요. 경기지사 후보군도 지금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오세훈 서울시장 시장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죽음의 행진이지. 음. 윤노계인을 말하는 장동혁 대표 처자에서 무슨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 근데 방향 전환하지 않으면 나 등록하지 않겠다. 그래도 나는 오세훈 시장이 최소한의 정치적 감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사람은 더듬이가 없잖아요 지금. 더듬이가 한 개라도 살아 있다 오세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시장 후보군도 마찬가지, 경기지사 후보군도 지금 인물난이고 수도권과 대구 경북 이런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후보가 확 몰렸다는 거 아닙니까? 현역 의원들도 출마 선언을 많이 하고 네. 뭐 주호영, 뭐 추경호 뭐 이런 의원들 네. 대구시장 또 경북에는 이미자 의원까지 뭐 출마 선언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김재원 최고위원 포함해서 대구 경북 될 만한 곳만 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 이것도 참 국민들이 볼 때는 겨우 어떻게 보면 자민련처럼 예전 자민련처럼 TK 자민련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너무 소극적이죠. 정말 자기를 던져서 돌파하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의 DNA가 살아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종로 지역구를 포기하고 부산에 내려가서 김대중 팻말을 두고 돌팔매를 맞아가면서 싸워 이었잖아요. 그분이 흘렸던 피와 땀이 자양분이 돼서 1990년 3당 야합으로 무너졌던 부울경의 우리 민주주의의 그 불꽃이 다시 되살아나서 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울경에 나서는 우리 민주당 후보님들은 노무현 정신을 가슴에 안고 역사적 소명감을 가지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김상욱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아, 예. 울산시장 출마하는 김상욱 의원. 정말 강력히 지지합니다. 울산시장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울경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울산 송영길 우리 대표님이 힘을 쓰고 있고 경남에는 김경수 전 지사, 네. 부산에는 전재수 의원 뭐 출마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데 부울경이 정말 중요한 지역이고 이번 결과를 주시를 해보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야 여러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뭐 민주당에서는 뭐 인천시장 또 강원지사, 경남지사 이렇게 세 단체장은 단속공천을 다 했습니다. 그만큼 빨리 준비해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 단체장을 이겨야 된다.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중요한 선거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선거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하고 네. 울산, 그다음에 부울경이 쪽 대구까지 이렇게 경북이랑 연결되잖아요. 이 동해안 경제 벨트가 사는 길은 북극 항로와 한러 관계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대륙 경제와 연결될 때 살아납니다. 네. 남북 관계가 풀려갈 때 고성도 살아납니다. 강원 북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비전을 이재명 정부 4년 안에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 이유도 이겁니다. 네. 이거를 제가 뚫어보겠다.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그렇네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군요. 부울경, 그렇습니다. 북항로의 그 비전과 그렇습니다. 북로관계 개선. 네, 송영길 대표가 빨리 국회에 들어갈 이유 중에 가장 그렇습니다. 큰 이유. 네. 알겠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중국 언급도 하셨지만은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뭐 중동 이 전쟁 이 사태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에 대해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은 또 안 하더라고요. 이게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걸 좀 잘 풀어보기 위한 그러니까 비난은 최소한 이제 자제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미국의 힘을 알고 있는 거죠. 아직 중국이 미국에서 아직 밀리기 때문에 이번에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 가서 마두로 체포해도 그래도 아무런 지금 뭐 대응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폭격을 하는데 중국이 뭐 군사적 지원을 합니까? 뭘 합니까 지금? 어떤 보면 사우스 소위 말하는 네. 연합의 어떤 지도자를 자처했는데 너무 무력한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중국 러시아가 지켜주지 못하잖아 이란도. 그냥 미국이 폭격해 버리는데. 미국이 이제 하는 거 지켜보고만 있고. 그렇죠. 중국 러시아가 소위 브릭스부터 사우스의 그 어떤 연합의 리더로서의 한계를 드러낸 거다 어떤 면에서. 미국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공격했는데 아무런 방어를 지금 제공해주지 못하고 지금
그렇죠. 보통 조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아직 미국한테 밀리는 거죠. 타협을 해야죠. 근데 이제 이번에 베센트하고 허리핑이 네. 이번에 파리에서 만납니다. 사전 의제 조율. 네. 이달 말 이제 트럼프 방중을 앞두고 아마 둘이 합의해서 제가 봤을 때 한 보잉사 비행기를 한 500대 사줄 거예요. 아 중국에서요? 중국에 사주거나 대두 수입 확 늘려주고 선물을 주겠군요. 트럼프한테 선물을 줘야죠. 음. 그리고 이제 반대로 관세나 여러 가지 뭐 석유 이런 이런 그렇죠. 에너지 문제가 에너지 크고 또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타협을 볼 겁니다. 예, GPU 트럼프 반도체 문제.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이겨야 되니까 아하. 어찌됐건 미국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중국 관계를 풀어야 되고 대두 수입을 늘려줘야 자기 지지 기반인 농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아무튼 3월 말 4월 초에 중요한 중요한 회담이 정상회담이군요. 뭐 취소될 거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확정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원하는 게 있고 미국도 또 절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까지 이란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글쎄요, 그 효과가 또 반감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장기화되면. 제가 중국 지도자라면 네. 여기서 중재를 나서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이란을 도와서 미국과 사우디 못할 바에야 네. 중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중국의 리더라면 제가 입장이라면 나는 이번에 트럼프 방중을 계기로 네. 이란과 관계를 내가 중재하겠다. 그렇게 할 만도 한데요. 그렇죠. 예. 이란도 중국이 중재한다고 하면 환영이죠. 어허. 오. 그래서 외교적 리더십을 중국이 보여줄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그래서 어찌됐건 빨리 그를 전쟁을 종식을 그러니까요. 시켜야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이게 계속 악화돼서 호르무즈가 계속 불안해지면 지금 보험료 오르지 지금 이 선박 항운료 얼마나 오릅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에 주름을 주기 때문에 네. 저는 중국이 중재 나선다고 확 하게 되면 이제 세계적 여론의 지지를 받을 거고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중재하는 그런 국가야, 나라야, 힘이 있어, 리더야 이런 그렇습니다. 모습 보여줄 수 있고. 나는 왕이 부장이 그런 발언을 할 줄 알았더니 그냥 이란 폭격은 잘못된 것이다. 대단히 어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발언에 그쳐서 좀 실망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중국도 뭐가 문제냐면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 정권 연장이 최대 과제예요. 지금 시진핑도. 이번에 장유샤를 잘라버렸잖아요. 네. 장유샤 아버지하고 자기 시중신 자기 아버지하고 혁명 1세대 다 아하. 지금 옛날에 보시라의 아버지 보이보도 마찬가지였지만 예. 장유샤가 산시성 자기 고향인데 네, 푸젠방을 다 제거해서 지금 중앙군사인의 중앙군사인회가 7명이 될 거예요. 근데 다 잘라버리고 지금 2명 남았어. 2명. 장성민하고 예. 자기가 기율 담당 장성민하고 시진핑 둘만 남았어요. 장유샤하고 지금 2명을 잘랐는데 이번에 양회가 지금 12일 날 끝납니다. 네. 근데 그 전인대에서 제명을 아직 못했어요. 장유샤를. 우리나라 국회의원 불체포 특허처럼 전인대 제명이 안 되면 사법 처리가 안 됩니다. 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중국의 군사적 지도력이 확 약화된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정치적 지도력만 남은 거지 실제 군사적인 실력을 갖는 장유샤가 제거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력이 지금 좀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중국의 입장 뭐 더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제 뭐 왕毅부장 얘기 들어보면은 뭐 세계는 다국화 될 거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렇게 말던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중 정상회담도 관심을 갖고 내용도 궁금하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할 거냐, 뭐 통화를 하든 뭐 잠깐 뭐 조우를 하든 이 정도의 어떤 액션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번엔 어려울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습니까 이번에도? 김정은이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마두로 체포해가고 하메네이를 폭격으로 죽여버렸는데 더 핵무장을 강화해야 될 이유가 더 강화됐는데 트럼프가 북핵을 인정하고 네. 뭐 비핵화를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다른 문제로 뭘 해보자라면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쉽지 않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개선을 해놔야 뭐 당장 어떤 결과물을 만들지 않더라도 잠깐 만나거나 뭐 전화 통화라도 온 김에 중국에 온 김에 뭐 그 정도의 액션도 없겠습니까, 대표님?
지난번에 않을까요? 경주 에이펙 왔을 때는 더 막 사정을 해도 안 해줬잖아요. 음. 전화 통화도 안 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김정은 저쪽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 대단한 자주 외교를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미국, 러시아, 중국이 사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만나자고. 그렇네요. 참 이게 좀 잘 풀려야 한반도에 좀 봄이 와야 좋을 텐데 참 답답한 상황이고요.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정치 얘기를 좀 돌아보면 네. 오늘 조국 대표 뭐 기자회견도 지금 진행될 거라고 지금 일정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창당 뭐 2년, 2주년 뭐 이런 얘기 행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조국 대표도 이번에 제복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뭐 지역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막 거론되더라고요. 뭐 군산 얘기도 있고 뭐 평택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민주당 귀책 사유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사실 우리나라가 결선 투표제가 일단 없잖아요. 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근데 프랑스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모두 다 결선 투표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자유롭게 소수 정당도 출마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3의 정당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쭉 보면 정치사를 조국 보면. 혁신당도 구조적으로 참 어려운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대선거구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조국 대표 같은 분이 국회로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이 딱 1대1 선거가 아니면 안 돼서 어려운 면이 있고 그렇죠. 대통령 선거도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굳이 합당하려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3의 정당도 있어야지. 네. 꼭 양대 정당 제도가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정부의 안정을 위해서 큰 양대 정당이 있겠지만 네. 3, 4, 5의 정당이 있어야 우리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반 기본적인 다당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되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선 투표제 도입하겠다고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에. 네. 도입하게 되면 사실 다음 대선에도 이게 도입된다면 합당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다 출마해가지고 국민 선포 받고 1, 2등 결선 투표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어떻게 지금 당장은 어떻게 이걸 좀 풀고 해결을 해야 됩니까? 나중에 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아쉬움이 네. 최전선인 영남 지역 선거에 돌파를 해야 국민의 박수를 받을 텐데 그 지난번 비례대표는 지민 비조 그래가지고 이제 조국 혁신당이 네. 지지를 받았었는데 지금 뭐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죠. 저는 영남 지역 같은데 좀 정면 돌파를 해서 뚫어서 한 10% 정도 지분을 확보해서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통해 국민의힘을 몰아내고 영남 지역에 민주연립정부를 세우는 것이 최대의 지금의 어떤 전략적 포인트다. 네. 조국 혁신당이 여기에 복무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데도 지금 진보당이 10% 정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김종훈 후보님. 네. 그럼 당연히 내가 김성국 의원한테 이렇게 조언했는데 선거 연대해야죠. 공동으로 해서 승리해가지고 연립정부를 만들어야죠. 뭐 부지사를 그쪽 당에 할애한다든지 여러 할애할 게 있잖아요. 그렇네요. 하나가 돼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뭐 정치 미래 정치 행보도 그렇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험질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좀 도움이 되고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선거에 헌신하는 모습 좀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적어도 조국 정도, 송영길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그러니까 예. 뭘 당선한 정치하는 게 떠나서 정말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라 한다면 이 지긋지긋한 냉전적 지역주의, 이 소위 말한 내란 잔당을 척결하는데 총력을 집중해야죠. 설령 떨어지더라도 그래야 그게 반응이 있는 거잖아요. 진정성을 반응이 보여주고. 아이고 자기가 떨어질 수가 없는 게 계속 싸워 삼자구도로 싸워가지고 예를 들어 부산에 전재수가 나왔다. 네.
전재수 지역구에 출마해. 아, 그래서 선거 단일화 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 후보랑. 뭐 그렇죠. 선거 단일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그래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승리하는 게 가장 음, 국민의 박수를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게 자신이 없을까? 자기 고향인데? 그냥 불가능할까요? 아하. 아니, 나라면 100% 가겠는데. 아, 나라면 아니 저는 지난 지방선거 때요 부산시장 출마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진짜 부산 지역위원장들 열 몇 분이 내가 통도사에 쉬고 있는데 찾아왔더라고. 부산시장 출마해달라고. 그때 여론조사를 가져왔어 나한테. 예, 예. 제가 38% 나오더라고요. 음. 출마한다는 말도 안 했는데 네. 그 정도로 그때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고 부산시장 출마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다니까. 내부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야. 근데 내가 부산 출신도 아닌데 너무 이게 자기적으로 보인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됐는데 아니 조국은 부산서 초중고를 나왔잖아요. 태어나고. 그렇죠. 부산 출신. 아니 자기 고향에서 왜 안 싸우냐고. 예를 들어서 음. 우리 할아버지가 송일입 장군인데 네. 이순신 장군이 부산 해전을 할 때요. 거기 상당히 막후 회의에서 왜 우리가 부산까지 가서 싸운다요. 경상도까지 가서 전라도로 외놈들이 오면 그때 싸웁시다 그러니까 그때 녹도만호 정훈 장군과 저희 할아버지 송일입 장군이 뭔 소리냐 외적을 싸우는데 경상도 전라도 어디가 있냐 이놈의 새끼들 가 쳐야 된다 그래서 부산 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훈 장군이 거기서 전사했어요. 지금 부산 사에 가면 모룬대라고 있습니다. 모룬대 정훈 장군의 묘가 있어요. 묘비가. 제가 부산 갈 때마다 거기가 절하고 옵니다. 내가 정훈 장군한테. 그리고 진주성 싸움 마지막 때 다 예. 전라도 의병장들이 가서 진주성을 지킨 겁니다. 최경혜 장군, 김천일, 그런. 고경명의 아들 고종우 장군, 황진 장군, 곽재훈은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경상도 우병장은. 그러나 전라도 우병장들이 진주성에 들어가서 시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운 겁니다. 이놈들과. 이러한 의로운 기운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호남 사람은 경상도를 지키고 가 싸우는데 자기 고향 경상도 사람이 거기서 외적을 지키자고 어딜 가서 후방에서 이삭죽기를 하고 있냐 이거죠. 내 말은. 그게 정치인, 아니 정치 집단이면 이해를 해. 그러나 적어도 학생운동을 했고 단순히 정치꾼이 아니라 네. 이 나라의 진보를 위해서 자기를 싸우겠다는 사람은 이런 의로운 결기, 이 노무현의 정신에 피가 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아, 이 오늘 송영길 대표님의 말씀은 또 조국 대표가 좀 새겨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조국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도 저희가 계속 주목을 해 보죠. 자, 박종현 스팟 오늘 송영길 대표와 함께 뭐 국제 문제부터 당 얘기 또 지방선거 상황까지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참 이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고 응원을 하고 있는 댓글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대표님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피아서님 미국에서 보고 계신데 소피아서님의 댓글도 있고 송영길 대표한테 좀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를 향한 그런 댓글도 좀 보이고 있고 역시 송영길 대표님 화이팅 이런 댓글도 보입니다. 자, 지금 가실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또 이제 국제의 문제, 외교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것도 너무나 이 전문 식견을 좀 듣고 싶은데 너무나 아쉽고요. 저희가 다음에도 모셔가지고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잠깐 듣고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그 공천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을 걱정해 주신 분 있는데 저는 뭐 마음을 비우고 있습니다. 다 뭐든지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수렴이 될 걸로 보여지고 또 당 지도부가 현명히 결정해 줄 것으로 봅니다. 네. 저는 항상 당의 결정에 승복하고 제가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가 돼도 좋다라는 자세로 백의 정군의 자세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역량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네, 지금까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